세찬 장맛비가 쏟아졌다. 마치 서울의 큰 길을 휩쓸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번쩍이는 섬광은 텅 빈 거리를 비추었고 검은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려 퍼지며 고요함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매서운 바람이 한 마른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 낡은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쓰고 아이는 비를 맞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크고 동그란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준은 7살 때 고아가 되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준은 홀로 남겨져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다. 기댈 곳 하나 없이 민준은 굶주림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갔다. 오늘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중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할 곳이 없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민준은 갈 곳 없이 멍하니 걸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길가의 모든 상점들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의 발걸음은 고급 빌라들이 늘어선 큰 길로 향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민준은 큰 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한 빌라 한 채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큰 철문 앞에 망설이며 섰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철문을 붙잡았다. 들어가 볼까? 민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젖은 옷과 찢어진 신발을 내려다본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민준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몇 분 후 철문이 열리고 중년의 가정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동시에 연민의 감정을 내비쳤다. 너는 누구냐? 여기는 왜 온 것이고? 가정부는 꽤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그냥 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비가 그치면 바로 갈게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부는 망설였지만 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뒤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김 여사? 남자는 빌라의 주인인 박태준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였고 키가 크고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의 얼굴은 근엄했지만 그의 눈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어려 있었다. 도련님, 어떤 아이가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김 여사가 대답했다. 박태준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차갑고 엄격한 시선이었지만 민준의 눈빛이 그와 마주하자 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낯설지 않은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박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들여보내.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철문을 넘어 돌길이 깔린 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빌라의 큰 문이 열리자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곳의 호화로움과 화려함은 그가 살아온 고된 삶과는 정반대였다.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벽에는 섬세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흰색 식탁보가 깔린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민준의 눈은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재단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멈춰 있었다. 그것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맑은 눈, 부드러운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재단 위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구슬픈 사연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민준은 재단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가 저를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말은 마치 빗속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 같다. 박태준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렸다. 방은 숨막힐 듯 고요해졌고 빗소리만이 밖에서 들려왔다. 김 여사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련님, 도대체 무슨 말이야? 민준은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꿈속에서 그분이 저를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모두를 만나고 싶다고요? 도와달라고요. 박태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그 여자를 알지?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냥 꿈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넓은 빌라는 무겁고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잠겼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태준은 마치 끔찍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멍하니 서 있었고 민주는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이 영원히 변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빌라는 숨막힐 듯 고요했다. 민준의 말에 의해 압착된 듯한 공간이었다. 박태준은 여전히 굳은 채 서서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아이 이름은 알지? 그는 마치 목이 메인 듯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꿈속에서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윤이라고요. 그 이름은 마치 박태준의 심장에 칼날을 꽂는 것 같았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딸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다. 하윤은 그의 자랑이었다. 아름답고 재능 있는 딸이었지만 너무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윤의 죽음은 그의 가슴에 큰 구멍을 남겼고 그의 가족을 고통과 슬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 여사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죠? 혹시? 그녀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당황한 눈빛으로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박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진정하려 애썼다. 네 말에 대한 증거가 있니?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내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를 여기로 보냈어요. 아저씨께 말하라고요? 민주는 말을 멈추고 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아저씨가 그녀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민준의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통과 동시에 기이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는 영혼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을 감싸는 낯선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박태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냥 아이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봐.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봐.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라고 말했다. 그 말엔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봐.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봐.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여보내.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여보내.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여보내. 네가 아는 게 뭐지? 민주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제 꿈속에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호숫가에 서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호숫가, 혹시 외곽에 있는 호수 말인가요? 하윤 아가씨가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말은 박태준의 머릿속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 호수는 그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고 슬프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사고가 났던 날 밤 하윤은 산책을 하러 호수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민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재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어요. 작은 나무 물건인데 마지막 여행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박태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하윤이 달랏 여행 후에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한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하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누구도 그 조각상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민준은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꿈속에서 하윤은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다. 마치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익숙한 길로 이끌었고 빌라를 가리키며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다고 말해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박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윤이 집을 떠났던 날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다. 하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미성숙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딸은 화가 난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이의 말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태준은 그 조각상을 조심스럽게 꺼내 재단에 놓았다. 하윤의 사진 옆에 놓인 조각상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집안 공기가 바뀌었다. 어떤 편안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꿈속에서 민주는 서울 외곽의 큰 호숫가에 서 있었다. 호수 위로 달빛이 반짝였고 작은 배 한 척이 그의 쪽으로 다가왔다. 배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내 상자를 찾아줘 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상자?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날 아침 민주는 박태준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박태준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상자를 찾기를 원한다면 찾아야겠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민주는 박태준과 김 여사를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사찰로 데려갔다. 그곳은 꿈에서 느꼈던 감정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사찰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이 사찰 문을 들어서자 민주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신성한 기운을 느꼈다. 주지 스님은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박태준이 하윤의 이름을 꺼내자 스님의 표정이 가라앉았다. 하윤은 떠나기 전에 이곳에 자주 왔었지. 스님이 말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남겼는데 혹시 가족들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는데. 스님은 그들을 사찰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구석 선반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박태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하윤이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쓰여진 글씨였다. 편지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곁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슬프게 해서 죄송해요.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간 것도 죄송해요. 로 시작했다. 편지는 하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사랑했지만 부모의 기대에 대한 압박에 숨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를 얻기 전에 사고가 났다. 편지에는 민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부모님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골에 갔을 때 마을 입구에서 가난한 아이를 만났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도움을 조금 주었지만 항상 그 아이에게 빚진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요. 편지 말미에는 부모님께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용서해 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다음 생에도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고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민주는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떠오른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날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민주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던 일을 기억했다. 그날 그는 길에서 배고픔에 지쳐 있었고 한 여자가 차를 세우고 그에게 밥 한 그릇과 약간의 돈을 주었다. 그날 그녀의 미소는 재단에 있던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다. 그는 그 친절한 눈빛을 결코 잊은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이 하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박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 아이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거구나. 그 아이가 민준을 살렸고 지금은 민준이 그 아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였어. 이야기와 사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민준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윤이 이루지 못한 약속의 일부였다. 박태준은 민준을 빌라로 데려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를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는 이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박태준은 말했다. 그는 민준이 내 딸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다시 데려왔다라고 생각했다. 슬픔과 냉기가 감돌았던 빌라는 따뜻해졌다. 재단은 하윤의 조각상과 사진이 함께 장식되어 있었다. 밤의 빗소리는 더 이상 무겁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현재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윤의 상자와 편지가 발견된 날부터 빌라는 활기를 되찾았다. 민준은 이제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의 꿈은 계속되었고 매번 더 뚜렷해졌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다시 큰 호숫가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하윤이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급박해 보였다. 너, 그들을 여기로 데려와. 이곳에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깨어났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박태준과 김 여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결심에 찬 눈빛에 박태준은 거절할 수 없었다. 박태준, 민준, 그리고 김 여사는 함께 서울 외곽의 호숫가로 갔다. 그곳은 한때 하윤이 좋아했던 장소였다. 호수는 잔잔했고 햇빛이 호수 위로 반짝였다. 그것은 고요하지만 어딘가 슬픈 분위기였다. 그곳은 또한 하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었다. 민주는 박태준을 호수 한쪽에 외진 곳,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민주는 멈춰 서서 나무 뿌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처음에 박태준은 어리둥절했지만 김 여사가 몸을 구부려 나무 뿌리 주변의 얇은 흙을 손으로 파자 낡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상자 뚜껑에는 가족은 영원하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박태준은 그 안에 작은 일기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윤의 일기장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일기장의 각 페이지는 젊은 여자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랑과 동시에 고뇌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에 대해 썼다.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은 또한 하윤이 오래전에 민준을 도왔던 일을 보여주었다. 우연히 하윤은 민준이 꿈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녀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윤은 민준이 그녀의 가족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모님께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민준을 도와주세요. 저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 얘기를 읽자 박태준은 멍해졌다. 그는 호숫가에 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이 하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책했었다. 그러나 일기를 통해 그는 하윤이 결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가족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김 여사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련님, 어쩌면 하윤 아가씨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이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민주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하윤의 존재를 마치 미풍처럼 느낄 수 있었다. 하윤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완수한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윤은 호숫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 민준아. 내 덕분에 부모님이 나의 사랑을 이해해 주셨어. 너는 그들을 이어줬고 이제 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 민준이 물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윤은 대답했다. 내가 속한 곳으로. 하지만 이곳을 잊지 않을 거야.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그 꿈은 작별 인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축복처럼 들렸다. 민주는 깨어났을 때 마음이 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여행이 끝난 후 박태준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김 여사를 보살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하윤의 사진은 집안 곳곳에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은 그녀가 가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한때 길을 헤매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박태준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 그는 박태준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빌라는 이제 냉기가 아닌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이야기는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로 끝맺었다. 민주는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하윤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었다. 빌라에는 하윤의 나무 조각상이 제단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떼어낼 수 없는 사랑과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태준 가족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찾았다. 민준의 존재는 집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윤의 사랑과 친절함을 생각나게 했다. 매일 아침 민준은 김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박태준은 이전처럼 일에 몰두하는 대신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박태준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여기 온 이후로 이 집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아니? 아마 하윤이가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너를 보낸 것 같아. 민준은 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빛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제가 속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박태준의 도움으로 민준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친구와 선생님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고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여겨졌다. 민준은 하윤의 염원을 잊지 않았다. 여가 시간에는 보육원을 방문해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저는 단지 하윤 아가씨가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준은 왜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답했다. 한때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빌라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태준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민준과 함께 진행하는 자선 활동을 위한 공간을 늘리기 위해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민준처럼 불우한 아이들을 맞이하는 곳이 되었다. 하윤의 재단에는 나무 조각상이 그대로 있었고 주변에는 매일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박태준은 종종 재단 앞에 앉아 하윤에게 삶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보렴, 하윤아. 아버지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단다. 모두 네 덕분이야.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호숫가에서 가져온 나무 상자에서 하윤의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는 하윤이 시골에서 민준을 처음 만난 날에 쓴 것이었다. 편지에서 하윤은 민준이 특별한 아이이며 다른 사람에겐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하윤은 민준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글은 예언처럼 들렸다. 민준은 자신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윤이 남긴 사명의 일부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민준은 자신과 닮은 마른 얼굴에 빛나는 눈을 가진 어린 소년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뚱이었다. 소년은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민준은 시간을 내어 그와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도 예전에 너와 같았어,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싶어. 뚱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는 민준과 박태준이 하윤의 재단에서 향을 피우는 봄밤에 끝맺는다. 희미한 촛불 속에서 박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게 민준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윤아.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민준은 박태준의 곁에 서서 낯선 따뜻함이 그들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다. 하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재단에는 나무 조각상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사랑, 친절,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민준, 박태준, 하윤의 이야기는 고통을 극복하는 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 관계,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들의 고통을 의미 있는 삶의 동력으로 삼았다. 당신은 사랑, 용서, 삶의 기적에 대한 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느낌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다면 삶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친구와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